우크라이나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 자, 핵무기를 쓰겠다고 국가 전립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핵무기도 소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푸틴. 그걸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천명했죠. 그리고 나서 또 생화학무기 사용 움직임이 보인다고 지금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생화학무기 방어 장비들까지 지금 보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생화학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던 러시아,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처럼 놀았던 이 푸틴이 오히려 키이우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하면서 키이우 옆에 있는 이 도시들을 맹폭격하고, 지금은 또 오데사 동부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 지역, 항구 도시인 100만 명의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는 이 오데사 항을 탈환하기 위해서 맹폭격을 가하고 거기에 지금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데사, 마리우폴은 동남부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가로질러서 우리 남과 북이 분단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둘러 갈라놓기 위한 이런 작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전에 돌입해서 둘러 갈라놓고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휴전협정을 체결할지는 모르지만 호강 상태로 들어가지만 전쟁이 결코 종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바로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이긴 소련이 승리했다고 하는 승리의 날인 5월 9일 날 군사분계선을 만들고 둘러 갈라놓고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어느 정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자축 선언을 하려는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언하지만 완전히 승리를 해서 끝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에서 이 돈바스 지역까지 이르는 이 광활한, 이미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병합됐고 이 광활한 지역을 과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강탈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오데사, 마리우폴까지 점령해서 둘러 갈라놓으려고 한다면 이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건 함부로 자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도 없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다시 둘러 갈라진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에 지금 푸틴이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군사분계선상으로 점령을 하겠지만 이 오데사, 마리우폴, 동남부 지역, 동부 지역과 돈바스 지역을 점령해 놓고 이것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한반도 정세, 그리고 중국, 남중국의 정세가 상당히 긴장하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여기서 계속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이 국지전 양상으로 이 둘러 갈라진 이 분계선 상에서의 계속한 소규모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건 우크라이나도 장기전에 빠지고 러시아도 장기전에 빠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정말 국제사회가 이건 난감한 문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전쟁이 종식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푸틴 대통령은 오데사 이 항구 도시, 마리우폴, 돈바스 지역, 도네스크 주와 우간스크 주를 하나로 묶어서 한 개, 두 개 공항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요구 조건을 대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지역을 러시아 독립국으로 선포하는데 동참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인정해주라고 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더라도 붙이나 마나한 결과가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밀려가고 있지만 우리 군내에서 퇴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전력을 재편성해서 다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또 하나 동부 지역으로 지금 집중해서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이 동남부 지역에 쏟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장기화에 빠지게 되면 우리 남북한, 우리 한반도 정세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합니다. 왜? 미국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도 나토도 미국도 이 전쟁의 장기화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노리는 것은 그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 외무부 장관이 중국 왕이 장관을 방문했죠. 이 아프가니스탄에 가면서 그 아프가니스탄 관련된 국가들과 외무장관 회의를 하면서 그게 가는 도중에 중국에 들어와서 왕이 장관과 회의를 하고 장기전에 빠지는 이야기까지 아마 상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국가 간, 즉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을 계속해서 정상적인 무역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결코 러시아를 아무리 미국이 러시아를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를 도와줄 겁니다. 지금 북한을 그렇게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죠. 중국에 의해서 지금 북한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2년 동안 고립을 자초해서 이 압록강 두만강을 봉쇄해서 자체적으로 봉사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대형 선박들은 중국과 북한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석탄도 오가고 광물 자원도 오가고 농수산물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아무리 북한을 도와주지 말고 제재에 동참하라고 해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를 상대로 이 우크라이나만 상대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왜? 이건 중국과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대만을 어떤 식으로든 통일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계속해서 전쟁을 끌어준다면 그야말로 중국에도 특히 중국 국익에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또 그것을 찬성하고 지지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바로 러시아와 비슷하다는 거죠. 왜?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보다 아마 100배, 1000배는 더 전쟁 열의에 불타 있을 것은 불보듯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군대와 중국의 군대의 질이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간격이 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죠. 독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푸틴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나마 그래도 러시아는 선거에 의해서 푸틴이 그나마 형식상이라도 되지만 이 중국이라는 국가는 공산당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국가. 그리고 모든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군대, 러시아 군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방이 도와주고 아무리 미국이 대만을 도와준다고 해도 시진핑 주석이 마음만 먹고 대만을 침공하는 명령을 내린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버텨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5월 9일이면 끝나냐 아니면 연장되냐 장기전으로 가냐 이 푸틴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러시아와 운명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중국 또 북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